네, 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지금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매물을 거두는 집주인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규제 완화 대책이 효과를 보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지금 최대 국정 과제가 뭐냐?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랍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종부세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세금 규제 완화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자 주간 동향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39주, 9개월 만에 하락폭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예.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발표되는데 낙폭이 커져 왔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 2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대책 발표한 거,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실 3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일부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고 이미 이제 지난달부터 이 규제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낙폭 둔화폭이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월 첫째 주 주간 동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0.67%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0.74%에 비해서 낙폭이 0.07%포인트가량 줄어든 셈인데요. 네. 지난 4월 첫째 조사 이후 9개월 만에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 10주 만에 최대 하락폭을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전셋값도 약세가 지속은 됐습니다만 하락폭은 좀 줄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것도 눈에 들어지고요. 예. 실제로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아파트 매물 건수가 5일 기준 한 달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좀 강도가 좀 세다. 이 강남 3구와 용산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 DSR 규제를 빼고 거의 모두 이제 풀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 규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출 금리가 워낙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DSR 규제를 풀 거냐, 사실 이거 풀면 뭐 빚내서 집 사라 시즌 2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 정부도 아직 DSR 규제는 놔두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도 규제 완화 효과가 사실은 이제 뭐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 장벽은 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금리나 조짐이 보이지 않고 DSR 규제가 살아있는 한 완연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를 이제 최고 35층 높이로 제한했던 규제가 도입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뭐 층수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이게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그리고 이제 조망권을 이제 독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재건축 단지와 이제 형평성을 이유로 35층 고도 제한을 유지해 왔어요. 일반 주택지면서 3종 이하 주택지의 경우에는 35층이 최고층이었는데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2040 서울도시계획 기본 도시계획에 따라 이제 9년 만에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층고 제한을 풀게 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위로 더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 과밀 방지 차원에서 용적률, 연면적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대수가 들어간다. 세대수 증가만 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층고를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건 똑같은 라인을 보게 되면 성량값식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이런 라인에서 좀은 이제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배치, 이제 조망권을 위주로 해서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앞으로 층수, 구체적인 이제 층수의 경우에는 이 정비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조금은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되면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갈등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소송도 맞습니다. 많아질 것 같고요. 이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장단점이 분명해요. 네. 명암이.
저층의 경우에는 그 고층에 가려서 늘 음지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도 이런 이 일조권을, 조망권과 일조권을 초고층 이 건물이 독점할 경우 이 피해보는 저층 건물들에 따른 갈등이 늘 있어 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고층 아파트의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층 아파트는 위로 짓게 되잖아요. 50층, 6층, 10층이 들어왔어요. 만에 하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이런 상상을 하면 끔찍하거든요. 네, 네. 재난 상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건축비가 올라가요. 이게 35층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더 많이 짓게 되면 건축비는 또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한테 전가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층수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이제 용적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우리는 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소셜 믹스라고 해서 공공임대, 임대 비중을 좀 높여왔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높이는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명품 업계가 가격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명품 가격은 오르는데 요새 보니까 좀 잦은 횟수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가 2위로 밀렸어요. 1위 차지하신 분이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루이비통 회장인 이 베르나르 아르노 씨가 명품은 좀 불황해도 매출이 계속 올라요. 참 특이한 게, 명품은 보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1년에 우리나라에서 4차례 올린, 지난해 기준 4차례 가격 인상한 곳도 있고요. 또 복합적인 위기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이 사실은 이게 필수제가 아니에요. 사치제예요. 사치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4일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5에서 10%가량 올렸어요. 여기 가방은 1,100만 원이네요. 이 회사는 매년 1월에 이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평년보다도 가격 인상폭을 한 3배 정도 인상폭을 크게 했는데, 네. 이외에도 이제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 시계 있죠. 롤렉스 역시 지난 2일자로 가격을 인상했는데, 지난해 가격 인상분을 좀 따져봤더니 샤넬, 프라다의 경우는 지난해 4번 인상했어요. 네. 그리고 생로랑, 버버리, 루이비통, 구찌, 디올, 펜디의 경우에는 2번씩 인상을 했어요. 자, 이게 과거에는 어떤 이 경제 용어로 베벌런 효과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가격이 올라도 일부 부자들은 과시욕, 허영심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거리의 3초백이라고 해요. 자,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고가 제품이긴 하지만 대중화돼 있거든요. 이런 현상, 특히나 이제 소비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태를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인데, 좀 거북한 것은 해외 명품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를 좀 봉으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때마다 인상전 사기 위해서 오픈런 하는 모습을 예.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을 수시로 올리는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네. 네. 그야말로 좀 부르는 게 값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배짱 장사라고 하거든요. 네. 이 가격을 올려도 줄 서야만 또 사야 되는, 그게 입장 제한이에요. 백화점 그러니까요. 가보시게 되면 거기 뭐 코로나도 있지만 네, 일부러 네. 줄 세워놓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이제 마케팅한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데, 불편한 진실은 뭐냐? 이렇게 명품 매출이 가장 수요가 높은 것 중국, 한국이라는 네. 겁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건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좀 살펴볼게요. 그 뉴욕 증시가 지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네.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곧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초부터 이제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미국이 정말 연말 가서 금리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예. 무참하게 싹수를 정말 제거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예. 그 근거가 뭐냐?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표된 2개의 고용 지표가 다 좋습니다. 주간 고용 지표 노동부가 발표하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9,000건 오히려 줄었어요. 실업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 9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특히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이제 12월 민간 고용 역시 23만 5천 명이 민간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예상치 15만여 명을 대폭 웃돌았는데
특히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냐를 봤더니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좋아요. 네. 지금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21만 3천 개 증가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아마존 해고합니다. 트위터 해고하고요. 월가 골드만삭스까지 해고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이어서 월스트리트까지 이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핑크슬립이라고 해서 미국은 해고장을 받게 되면 우리처럼 뭐 3년치 더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네.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월가에서 잘려도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널렸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가 좀 주춤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다 보니까 해고된 인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FMC 의사록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올해 금리 인하 없어라고 전원이 지금 동의한 데다가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 관리치 2% 아래로 내려간다는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고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패드워치를 보니까 지금 2월 1일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과 지금 빅 스텝 가능성 6대 4예요. 하루 전만 하루 7대 3으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6일에 발표되는 이 미 노동부의 이 실업률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럽은 혼조 양상입니다. 유럽은 영국은 좀 올랐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FMC 매파적 의사록에 이제 반응하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고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미국의 정유 이 설비 가동률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리의 경우에는 83센트 올라서 배럴당 73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네. 자, 올해에도 왠지 금리 인하 소식을 못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